UN 창설 80주년과 함께한 대한민국. 친위 쿠데타를 극복하고 국제사회에 당당히 복귀 선언한 대한민국. 이게 말하면서도 뭉클하다. 당당히 복귀 선언. 그 부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올해는 UN 창설 8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누군가 유엔이 이룬 성취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대한민국의 80년 역사를 돌아보라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유엔이 설립된 해에 식민 지배에서 해방됐고 유엔의 도움으로 분단의 상흔과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국가 정체성을 유지하며 산업화를 일궈내고 민주주의를 꽃피웠습니다. 그렇기에 대한민국은 그 자체로 유엔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온 나라입니다. 한때 민주주의와 평화가 위기에 처했지만 대한민국은 그때마다 불굴의 저력으로 일어섰습니다. 친위 쿠데타로도 민주주의와 평화를 염원하는 대한국민들의 강렬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겨울 내란의 어둠에 맞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뤄낸 빛의 혁명은 유엔 정신의 빛나는 성취를 보여준 역사적 현장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보여준 놀라운 회복력과 민주주의의 저력은 대한민국의 것인 동시에 전 세계인의 것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의 미래를 논의할 이 유엔 총회에서 세계 시민의 등불이 될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이거 소름 끼친다 진짜. 연설문 어떻게 특징이 있으면 좀 몇 가지만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일단은 한 20분 정도 이재명 대통령이 연설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비교를 좀 언론들이 많이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33번으로 가장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이걸 단어? 네. 비교를 한 이유가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서 똑같이 유엔 연설을 했거든요. 네.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가 자유였습니다. 21번.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33번으로 가장 많이 언급을 했고 그다음에 평화라는 단어를 25번. 평화. 그리고 민주주의를 12번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가 윤석열 때하고는 완전히 달랐다. 이런 부분이 또 하나 있고요. 그리고 조금 이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어떤 형태의 흡수 통일 적대행위도 추가하지 않겠다.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고요. 그리고 어찌됐든 그 대한민국의 어떤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겠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첫걸음은 남북 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상호 존중의 자세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을 또 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가장 이제 교류라든가 관계 정상화, 비핵화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의 적대화 대결의 시대를 종식을 하겠다. 그래서 평화 공존과 공동 그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가야 한다. 언론들이 이거를 뭐 익스체인지, 그다음에 노멀리제이션, 그리고 비핵화, 디뉴클라이제이션 이걸 합쳐가지고 엔드로 이제 많이 보도를 했는데 이제 요 세 단어를 합친 그런 의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 말 나온 김에 한반도 평화 부분을 더 듣고 올까요?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평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좀 아까 윤석열하고 비교를 했으니까 네. 저는 이게 지금 we are back이잖아요. I am back이고 너무 이 부분이 멋지잖아요. 우리가 민주주의 왜냐하면 전 세계가 지금 극우화되고 그렇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한국이 진짜로 등불이거든요. 지금 등불이고 그다음에 저는 그 한강 작가 주로 지금까지 우리 싸울 때는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 자를 돕는다가 가장 많이 인용됐는데 맞아요. 이거 소년이 온다 이 장면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혁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응원봉이 있잖아요. 그게 마치 톨치라 그러는데 이 횃불이나 등불을 가지고 앞에 가고
따라와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와, 대장이네. 그럼요. 뭐 민주주의의 대장. 그런데 윤석열 때는 아무도 관심을 안 뒀고 유엔에 가서 분열적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그때는 자유라는 거는 분명히 좋은 거지만 우리가 네. 추구해야 되지만 유엔에 가서 자유를 얘기하고 인권을 얘기하면 진영 논리잖아. 그거 네. 안 되는 인간들 국가들 다 나가 이런 뜻인데. 그 진영 논리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엄청난 저는 국격이 느껴지는 예,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한반도 평화 부분을 듣고 우리 의원님 말씀 좀 들어볼까요? 네. 두 번째 함께 할 부분은 이제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어제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비핵화 이걸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게 참 궁금했었는데요. 함께 보시죠. 올해는 유엔 창설 80주년이자 한반도 분단 80주년입니다. 새로운 도전과 함께 미완의 과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첫걸음은 남북 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상호 존중의 자세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상대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힙니다. 가장 확실한 평화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 즉 END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비핵화는 엄중한 과제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냉철한 인식의 기초 위에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 됐습니다.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중단부터 시작하여 축소의 과정을 거쳐 폐기에 도달하는 실용적, 단계적 해법에 우리 국제사회가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의 위기 앞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들었던 오색빛 응원봉처럼 국제사회와 유엔이 인류의 미래를 밝힐 희망의 등불을 함께 들어주십시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비핵화는 이제 단계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제가 어제 했던 얘기 그대로. 아, 이건 인정하셔야지. 맞는데 그럼 제가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뭐 하셨죠? 아, 제가 이제 비핵화를 얼마나 강조하느냐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다. 왜냐하면 맞아요. 그 전에 있었던 한미일, 그렇지. 지금 외교장관 내담이 중국하고 북한의 반발을 일으키는 말을 다 했어요. 네. 마치 비핵화를 거의 전제 조건처럼 이미 미국도 얘기하고 한미일이 이거 포기할 수 없다고 얘기했고, 네. 중국한테는 대만 얘기해가지고 지금 오늘 중국까지 발끈한 것까지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미일이 묶여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한반도에서 진영 논리를 좀 강화하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기 가셔서 비핵화가 어느 부분을 차지할까? 저는 이제 이 비핵화 부분보다 평화라는 걸 포괄적으로 덮으면서 안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네. 이 부분은 본인의 이제 그 비핵화 과정의 단계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분명히 했는데 뭐 이 부분은 현실론으로 지금은 비핵화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했고 그렇습니다. 최종 목표로 한다는 부분에서 합리적인 선에서 타협하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대단히 현실적이죠. 사실은 뭐 우리가 그동안 계속 그 한반도 비핵화 얘기는 했습니다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제사회 제재가 그동안 이어졌던 건데 그러니까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저 유엔 총회 연설 이전에 뭐 타임지 등을 비롯한 이 어떤 그 발언을 요약해 보면 생각보다 수위가 상당히 높았어요. 높았죠. 사실은 자주 국방을 강조한다든지 아, 뭐 경제적으로도 3,500억 불 내가 그거 사인했으면 내가 탄핵당했을 거다. 뭐 그리고 외환 위기 언급도 있고 그래서 아니 지극히 맞는 얘기긴 한데 대통령이 직접 발언하기엔 수위가 너무 높아서 저는 사실 깜짝 놀랐거든요. 놀랐는데 근데 저런 발언을
계산 없이 하실 분은 전혀 아닌데 네. 왜 저런 발언이 나올까? 저 나름대로 추측을 해봤는데 네네. 이게 다음 달에 우리가 경주에서 에이펙을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오고 시진핑 주석도 오는 건 거의 확정이 된 상태예요. 근데 이게 일종의 저는 자신감의 표현이 아닌가라고 분석을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미중 정상도 만남이 이어집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네, 트럼프 우리와? 대통령이 우리와는 아니고 정확하게는 네. 아마도 에이펙 정상회담에 참가를 했는데 정상회담 일정 이외에 이틀 정도를 한국에 더 머문다는 첩보가 있어요. 그래요? 첩보가. 이거는 뭐 아직 공식적으로 미국 측에서 확인해 주는 건 아닌데 이틀 정도를 더 머문다는 거예요. 김정은 만나? 그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야 뭐야? 그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맞다면. 야 이거 대박. 그래서 대박 사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틀 정도를 더 머물면서 뭐 어디 딴 데 갈 시간은 없고 아마 저번과 같이 판문점에서 만나는 형태의 어떤 북미 미북 정상회담을 이벤트로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주한미군 지금 방위 분담 문제도 아직 해결이 안 됐고 주한미군 재배치 얘기도 뭐 미국 쪽에서 나오는 가운데 자주 국방을 저렇게 대통령이 세게 발언을 하는 거는 뭔가 자신 있는 게 없으면 저렇게까지 발언이 세게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행여나 그 윤석열 접견 가면 끝장납니다. 그럴 거면은 매불쇼 출연이 낫지. 왜 또 그구들한테 희망을 줍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참. 죄송합니다.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네. 아니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발언은 뭔가 이게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저런 발언까지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거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당면 과제. 노벨 평화상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안에 뭔가 굵직한 이벤트를 해야 되는데 이 에이펙을 계기로 한국에 왔을 때 아예 그냥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까지 이어지는 스케줄을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굵직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수위 높은 알겠습니다. 발언이 가능한 거 아닌가. 저 나름대로 그렇게 지금까지는 이제 호사가의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전문가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가능성 여부만 일단 짧게 좀 한마디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참으로 끼얹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정식 정상회담은 0%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까지 말씀. 그러나 조우는 한 20% 정도 가능성이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에이펙에 온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김정은이 네. 지금 겨우 전성절에 갔으니 에이펙에 오는. 근데 이제 판문점은 가능하냐? 근데 지금 북한은 조건을 제시했잖아요. 비핵화 꿈도 꾸지 말라고 했고 그게 그럼 미국 사회에서 트럼프를 포함해서 그거를 조율되지 않고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해서 회담을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지난번에는 하노이에서 깨지고 나서 2019년 6월에 깜짝 조우를 합니다. 그게 우리 측 임진각에서.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판문각에서 북한이 왜냐하면 남한으로는 안 넘어올 거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취급도 안 하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잠깐 넘어가서 만날 수 있는 건 한 1-20% 된다고 봅니다. 1-20? 네. 그러면 저도 이제 그 말씀하신 뭐 이틀 더 머물 수 있다는 건 이 가능성입니다. 왜냐하면 아시아 순방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중국과 지금 시진핑과의 정상회담이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 다자회담에서 한미가 만나는 거는 약식회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지나고 나서 한미 정상회담을 할 수 있죠. 온 김에. 그러니까 에이펙 일정 다음으로. 그건 좋네. 네, 그럴 가능성이 더 있고 지금 관세 협상이나 이런 부분이 되고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자신감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 왜 자신감이 생겼냐 하면 이 관세 협상에서 그렇게 심한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미국의 압박이 그만큼 심했는데
옛날 같았으면 이걸 털어놓으면 한미동맹 흔든다는 여론이 그렇지. 더 많았을 텐데 조지아 사태하고 겹치면서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을 지지하기 시작해서 미국이 말이 안 된다고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그다음 압박할 게 방위비 분담금하고 국방비하고 전략적 유연성이니 대통령이 선을 긋는 거 아닌가, 국민을 믿고 그래서 자주국방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는 김용남 의원의 51% 확률로 좀 기울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그 북한이 이제 블러핑이 세졌거든요. 네. 직접적으로 발언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트럼프하고 김정은이가 그런 거 좋아해요. 블러핑을 한 다음에 서로 막 극적으로 딱 만나는 거. 이 양쪽 다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긴 한데 우리 또 전문가이신 김 의원님이 저렇게 말씀하니까 나도 도망갈 구석을 만들어. 저도 20%로 도망가. 만약에 판문점 이벤트가 불발에 그친다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있는 조선소를 방문할 수도 있겠다. 야, 그거 좋다. 마스가로 가자. 마스가 가자. 마스가 몇 %예요? 마스가. 그걸 50%. 마스가 좋다. 둘 중에 하나는 맞겠지. 마스가 좋아. 대신 트럼프 오면 한강 버스는 절대 태우면 안 돼. 그 2시간 넘게 걸려. 오래 걸립니다. 판문점과 마스가는 너무 보폭이. 마스가 넓게 잡아야지. 넓게 잡아야 하나 하나는 맞지.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얘기하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아직 더 남았는데. 저 보내려고 하는데. 아니요. 트럼프가 더 화제. 지금 더 화제. 제가 그 얘기하려고. 트럼프도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는 진짜 이 사람은 진짜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왜요? 유엔 기조연설인데 유엔을 깝니다. 유엔은 처음부터 존재해서는 안 되는 존재다. 유엔을 까고 지가 다 잘났대. 자기를 띄우고 유엔을 까요. 유엔 기조연설인데. 유엔 기조연설인데 참 그 대단한 사람이야. 그 장면 함께 보겠습니다. No president or prime minister, and for that matter, no other country has ever done anything close to that. And I did it in just 7 months. It's too bad that I had to do these things instead of the United Nations doing them. And sadly, in all cases, the United Nations did not even try to help in any of them. I ended 7 wars, dealt with the leaders of each and every one of these countries, and never even received a phone call from the United Nations offering to help in finalizing the deal. Everyone says that I should get the Nobel Peace Prize for each one of these achievements. 저 자기 입으로 얘기해요? 야, 근데 저런 발언은 친구한테도 못해 사실. 자기 입으로 저걸 야, 내가 다 세상에 지금 있는 전쟁 해결할 때, 야, 니네 새끼들 유엔 전화 한 통도 안 했잖아, 임마. 이런 얘기를 유엔 기조연설에서 어떻게? 아니 근데 제가 보니까 좀 유엔 총회 도착했을 때 그때 좀 흔히 말해서 빡이 친 것 같아요. 에스컬레이터 고장나고. 그리고 연설하려고 프롬프트 봐야 되는 프롬프트까지 고장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막말을. 와, 대단합니다. 이게 단순한 막말이 아니라 이게 지금 대비되는데요. 아까 우리 대통령은 뭐라 했냐면 유엔 정신의 구현이 대한민국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유엔 정신을 망가뜨리는 게 트럼프입니다. 이게 진짜 80년 전에 미국이 만들었고 미국의 질서를 가장 잘 따라온 것이고 그리고 지금 미국에 있잖아요, 뉴욕에.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 유엔은 처음부터 존재해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지금 얘기했단 말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후 위기 대비한다고 전 세계가 난리잖아요. 네. 기후 위기 얘기하는 유엔 이 사기꾼 새끼들. 이 새끼들 그동안에 내가 들어보니까 유엔 이 새끼들이 했던 얘기 다 거짓말이야. 다 사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가 함께 보시죠. UN officials stated in 1989 that within a decade, entire nations could be wiped off the map by global warming. Not happening. No more global warming, no more global cooling. They were made by stupid people that have cost their countries fortunes and given those same countries no chance for success. If you don't get away from this green scam, your country is going to fail. The carbon footprint is a hoax made up by people with evil intentions, and they're heading down a path of total destruction.
녹색 사기. 녹색 사기. 녹색 사기. 희대의 사기극. 와 대단합니다 진짜. 외신은 이걸 도대체 어떻게 보고 있는지 뉴스포터의 신혜리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체육 앵커님 덕분에 드디어 10만 넘었어요. 개석이 감사합니다. 아니고요. 네. 네, 어쨌든 그 외신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룬 게 참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첫눈을 탄 게 트럼프의 이 막말 발언 이후에 바로 다음에 데뷔. 하지 않습니까? 데뷔 효과가 있구나. 데뷔 효과가 있어서 지금 제 유엔 그 연설에 막 올라오는 댓글을 보면요, 와. 미국인들이 정말 부끄럽다. 이재명 대통령이 훨씬 낫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유럽 언론이 특히 기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오히려 미국이 아니라 한국과 같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그런 사이에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 뭐 미국보다 작은 나라가 이런 기후 변화에 있어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줬다라면서 굉장히 외신들이 극찬을 하고 있고요. 와, 좋아. 뉴욕타임즈나 다른 언론에서는 이 트럼프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 발언이 얼마나 대비되고 있는지 이게 오히려 선진국다운 그런 역할을 한국이 하고 있다는 뉘앙스로 좋아. 외신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좋아.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유엔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아요. 네. 또 중국 본인이- 돈줄로 뭐 하고 있다 하면서 계속 중국을 때리기 위해서도 본인이 이용하죠. 얘기했잖아요. 본인이 옛날에 부동산 업자 할 때 유엔 건물 리모델링 공사에 입찰을 들어갔는데 떨어졌어. 그거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한 얘기예요. 그래갖고 기본적으로 유엔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아요. 그때 뭐 근데 그거는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주장이에요. 아니 사실이에요. 사실이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얘기한 적이 있다니까. 그럼 주장일 내가 수 있어. 그때 그 싸게 리모델링 공사 해주겠다고 했는데 네. 나한테 안 맡겼다 공사를. 그래서 그거는- 엘리베이터 고장 나서 우기겠네요. 그거는 트럼프가 지금 통계에 의하면 트럼프가 일기 때 4년 동안 하루 평균 거짓말을 16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지금 거짓말일 수 외신에서 있어. 트럼프 관련한 팩트 체크 기사가 정말 계속 정말 쏟아지고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이후로 팩트 체크라는 부분이 따로 생길 정도로 된 거잖아요. 근데 압권은 이겁니다. 거기에 전부 지도자들 정상 다 와 있는데 당신들 전부 지옥으로 갈 거라고 얘기했어요. 당신네 나라들 전부 지옥 가고 지옥으로 떨어질 거라고. 네. 그런 저주를 퍼부어요. 그리고 어제 저희가 얘기했던 부분도 오늘 트럼프가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친미 국가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여기에서 이제 트럼프가 가장 싫어하는 일을 했죠. 팔레스타인의 국가 지위를 인정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또 참지 않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Now, as if to encourage continued conflict, some of this body is seeking to unilaterally recognize a Palestinian state. The rewards would be too great for Hamas terrorists for their atrocity. 테러리스트 동조자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얘기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뭐 굳이 인정 안 하면 좋을 것 같다. 아니요, 해야죠. 저는 이번에 했으면 정말 멋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또 트럼프 또 자극하죠. 그래서 마크롱 오늘 그 복수다 저거 마크롱이 지금 뉴욕에 그 트래픽에 갇혀가지고 못 받아가지고 그냥 늦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트럼프의 의도였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혹시 뭐 외신 관련해서 뭐 몇 가지 좀 소개해 줄 게 있을까요? 네, 그 전에도 아까 전에 얘기하셨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연설 중에 가장 외신이 주목했던 것 중에 하나는 북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갑자기 유엔 연설 전에 입장을 바꾸면서 태도를 완화하는 뉘앙스를 보이잖아요. 트럼프와 좋은 추억을 갖고 있다. 나는 트럼프가 비핵화만 요구 안 하면 만날 수 있다라고 갑자기 뜬금없이 그 발언을 하면서 거기에 한국을 배제하고 싶다라는 뉘앙스를 또 풍겼어요. 한국과는 대화하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갑자기 김정은이 태도를 이렇게 바꾸는 발언, 그리고 왜 여기서 한국을 갑자기 바이패스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을까 되게 좀 고민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제가 해석하기로는 김정은이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 유엔 연설을 할 걸 알고 있었고 그것을 좀 어떻게 보면 압박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이 비핵화 관련해서 멘트를 할 때 비핵화에 대해서 요구하지 않도록 전 세계에
대해서 이제 비핵화에 대한 강한 요구를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았을까. 근데 어쨌든 지금 외신의 입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예상처럼 굉장히 실용주의적 외교 입장을 취했다. 그리고 북한과의 악순환을 끊겠다라는 천명을 한 대통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접근을 하겠다. 이게 한 큐에 그냥 비핵화를 중단하겠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테이블로 나오지 않을 김정은의 그 성격과 지금 태도를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 로이터나 그 외에 뉴욕타임즈, AP 이런 보도들을 좀 보면 계속 북한과의 새 시대를 촉구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을 좀 이렇게 발언을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네. 네. 그 미국 언론은 우리 한국하고 북한 중에 어느 쪽 기사를 더 많이 써요? 당연히 북한이죠. 아직까지는 북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우리도 핵 만들어. 근데 아니 대통령이 지금 비핵화를 언급하는데 이렇게 어깃장을 놓는다고? 아니 근데 최근에 캐대언 기사가 북한만큼 올라오고 있습니다. 캐대언 좀 써줘. 우리도 핵 만들어. 그거는 좀 큰일 나요. 그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저도 모르게 갑자기 올라온 거예요. 이건 제 몸 상태가 안 좋아요 지금. 아시죠? 지금 몽롱해. 그냥 올라온 거야. 그리고 최욱 앵커가 몸이 좀 안 좋으면 극우가 되는구나.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 최욱 씨.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주목했던 게 지금 최근에 트럼프 가장 논란이 있는 게 무슨 정책입니까? 불법 이민자 정책 아닙니까? 이거 반대되는 목소리를 이재명 대통령이 내비쳤습니다. 우리는 외국인과 그다음에 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좀 더 합리적으로 그다음 합법적으로 우리나라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도 제도나 개선을 하고 환경을 좀 개선하겠다라는 발언을 했었거든요. 그거 조지아주를 겨냥한 발언인가요?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그 바로 직전에 트럼프가 맞아? 네. 트럼프는 외국 노동자에 대한 엄중한 단속 이런 부분을 계속 강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이재명 대통령이 분명히 트럼프가 그 부분을 얘기할 것이라고 알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금 더 포용하는 그런 나라로 좀 인식을 하고 싶었다는 것 같고요. 외신에서도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에서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가 모든 생활 영역에서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외신에서는 오히려 미국과 반대로 가고 있는 선진국 대열로 올라서려는 이런 한국의 모습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더 어른스러워. 맞아. 그렇기도 하고 실제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 그 위기도 그렇고 지금 미국에서 1억 4천만 원씩 고용비자에 받겠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반사적 이익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중국하고 한국이거든요. 그리고 한국이 지금 이렇게까지 세계적으로부터 인기가 있는 나라가 된 게 절호의 기회입니다. 정말 좋은 인재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실 미국이 지금까지 발전한 것은 초기에 미국의 노력이죠. 그 이후에는 이민자들이 사실 와가지고 미국을 지탱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미국 스스로 고립의 길을 걷는데 이 부분은 또 트럼프 연설 중에 좀 지적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데 아까 그래서 아마 그 북미가 만날 수 있는 퍼센티지가 좀 올라가는 소리인데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트럼프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래요? 이란 핵을 얘기하면서 비판을 했고 근데 북한 비핵화는 언급조차 안 했어요. 근데 이게 2017년에 유명한 로켓맨 연설을 했거든요. 북한에 대고 로켓 그리고 버튼 얘기하고 막 북한을 그냥 전쟁할 것처럼 얘기했던 거 비교하면 이 역시 의식적으로 북한 비핵화는 이걸 뺐다. 이란을 얘기하면서 북한을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트럼프 쪽에서는 지금 김정은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김정은이 트럼프를 만나고 싶은 것보다는 훨씬 크다. 그래서 조우할 가능성은 조금 있다. 저는 그러면 조금 내려간다고 봅니다. 트럼프는 블러핑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김정은이 트럼프가 정말 듣고 싶은 발언을 어제 한 거예요. 나는 트럼프와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만났을 때 트럼프가 뭐라고 했어요? 나는 김정은과 좋은 친구다. 그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갑자기 김정은이 자기와 좋은 관계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기분이 너무 좋죠. 여기서 갑자기 비핵화 얘기를 하면서 찬물을 끼얹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의도적으로 이 비핵화 부분을 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